라이브. 2021년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겠다, 변화하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20대의 쓴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18 묘역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광주를 찾았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깊은 사죄를 드린다,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각 당의 쇄신 경쟁 정치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성인들 18분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털 기사 배열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포털을 딱 열면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 영업 비밀로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털 기사 배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어야 가족일까요? 그렇다면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동거하는 가족, 이 비정상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족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순애님께서 태풍급 바람에 거셌던 빗방울 지나가고 지금은 따스한 해가, 조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굉장합니다. 94 마스크 꼭 씁시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바람이 불더니 그 다음에 햇볕이 쬐고 그 다음에는 황사가 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성인 18분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은 뉴스를 어떻게 접하고 계세요? 주진우 라이브는 어떻게 접하고 계신지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보나요? 포털을 통해서 주진우 라이브를 만나시기는 어렵죠.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자주 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십시오.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포털을 딱 열었는데요. 맨 머리에는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닥 패닉 얘기하고, 두 번째는 빌 게이츠 이혼, 세 번째는 백신 접종으로 사경 헤매고 고통받는다, 네 번째는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폭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로 주식 폭등, 암호화폐 대박, 백신 불안, 이런 포털 메인 기사를 보면 불안하고 화가 난다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5명입니다. 500명대입니다. 네, 어제보다 50여 명 줄었습니다만 오늘 통계는 어린이날, 그러니까 휴일에 검사한 건수가 반영되는 통계입니다. 어쨌건 확산세는 막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만 변이 바이러스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부산과 경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77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이 부천의 노인주간 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중 7명에 대해서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네. 모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군요. 네, 그래서 이 확진자 전원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변이 외에도 어제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최소 14명이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근무자 2,7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당국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사람들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특허권 포기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냈어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방안에 대해서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그 지적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이 백신 지적재산권이 면제가 되려면 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독일이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또 독일이 유럽연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백신의 광범위한 생산까지 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사에서도 그리고 또 회사들은 뭐 이윤을 추구하는 데니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좀 방법을 내야 되는데 전 인류적인 방법을 내야 되는데 독일이 일단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공급이 어떻게 될지 좀 진전된 좀 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는 한다고 해도 백신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백신을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또 방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보자고요. 얼마 전에 장병들 급식 문제 논란됐습니다. 격리 장병들 인권 문제 논란이 됐는데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이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러고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됐죠. 네. 그리고 하루 8,500원 정도의 기본 급식비를 내년부터 하루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실 8,500원이면 사실은 그 기본 급식비입니다. 일단 네. 인건비가 빠지고요. 이게 식재료값만 이렇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또 효과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문제예요. 한 끼에 8,500원이 아니고요. 하루에 네, 8,500원입니다. 하루에 8,500원이라도 그 좋은 그 양질의 급식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군은 정량 및 균형 배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간부 중심의 배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격리 기간에 이 PX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또 이를 격리 장소에서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 격리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단, 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하고 또 소규모 부대는 대대급 이상 상급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지원하는 체계를 상반기 안에 갖추기로 했고요. 이 노후화된 격리 시설은 즉시 보수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 격리된 장병에게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부 기자 시절에 왜 군인 팬티는 이렇게 쭉쭉 늘어날까 이런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군대에서 사는 제품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도 그 가격의 품질을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급식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군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라임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 그리고 사위에게 12억 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펀드를 개설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던 김부겸 후보자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데도 사실이 아니냐라고 하면 뭐라 하겠냐라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냐라면서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텼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청문회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대권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김부겸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돼 있다라며 당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양수 의원이 이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2014년 선거에 나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김부겸 후보자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심정을 아시지 않냐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은 김웅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은 오늘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40여 분간 면담을 했고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본인이 당대표가 돼도 도와주실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도와주겠다. 개인적으로는 꼭 도와주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웅 의원에게 지금까지 너무 얌전하게 하더라, 세게 붙어라 라거나 자신이 꼭 당대표가 돼야 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라는 말도 했다고 김웅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에 광주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바 있는데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참배 전 방명록에 5월 민주혁명님께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라고 적었고요. 5.18 당시 최후의 항쟁을 벌였던 이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 그리고 집 앞 동산에서 놀다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한 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재수 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참배를 마친 후 아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게 됐다라며 본인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 아픔과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배 현장에 이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 10여 명이 모여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5.18 관련 망언을 하고 또 왜곡을 한 의원을 제명이라도 하고 사과하고 와야 된다라며 권력을 위해 5.18 영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18 관련된 5.18을 좀 폄훼하고 망언을 하던 사람들이 이 당에서 있었는데 제명이나 사과 그런 조처가 좀 미흡했죠. 네. 오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재판이 있었어요. 네, 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그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 그러니까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 대가로 받았던 2억 2천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분은 정상적인 법률 관계였다고 얘기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 그리고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서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사실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검사들 전관 예우라고 하면서 네네. 나가서 돈을 받아요. 변호사비를 받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요. 세금 안 내려고. 네. 않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건데
다 잘못하는데 나만 왜 잡아 이렇게 억울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재판에서는 아무튼 정상적인 법률 자문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윤곽근 고검장 얘기를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겼습니다. 이 벌금 추징금 환수 조치를 위한 것인데요. 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이고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만 원 정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실명자산과 차명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요. 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이 재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사고 싶습니다. 이번에 유찰이 되면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집이 어떤 집이 대체 100억이 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 거래가는 훨씬 한 200억 원이 넘어갈 거리요. 실거래가는. 경매다 보니까 낮춰 잡은 금액이 111억 원입니다. 네. 300억 원 가량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좋은 데 사십니다. 택배 노조가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어요? 네,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조합원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면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 파업을 벌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 돌입하는지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파업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입니다. 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두고 이 택배 노동자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택배사들이 이 갈등에서 빠졌습니다. 네. 뒷짐만 지고 있다라는 게 택배 노동자들의 불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 인원은 최소화한다라는 예정인데요. 이 신선 식품만 대상으로 한 것도 이것이 전체 택배 물량의 10%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파업 참가 조합원도 한 6,400여 명 중에서 2,000명 정도만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진걸 소장하고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청년이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하청업체 직원으로 노동 현장에 투입된 20대 청년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4살 이선호 씨 머리 위로 300kg이나 나가는 이 컨테이너 벽이 쓰러진 건데요. 고인은 대학 입학 후 입대를 했고 제대를 한 뒤에 코로나19로 복학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서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부친과 같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이선호 씨가 사망 당시 한 일은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니었고요. 예. 현장에 작업지휘자, 유도자도 없었습니다. 안전모도 안 썼다고 합니다.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원청 직원의 지시로 업무 외에 작업에 투입됐고요. 안전교육 없었고요.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어야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참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막았어야 될 책임자는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지자체장 7명 입건됐네요. 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7명을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인데요. 이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 유치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된 사실만 전해졌습니다. 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된 지자체장 10명 가운데 7명을 입건했다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도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보안 중인 사건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머지 3명은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입건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투기를 뿌리 뽑을 그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정말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891님, 와, 주 기자님 경매 참여하신다고요? 돈 많으신가 봐요. 부디 낙찰 받으시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제가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를 내곡동으로 이사 가려고 했을 때 그 사저 앞에
땅을 한 10평 정도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사절을 제가 뭐 낙찰을 받는다면 거기에다가 큰 현대사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기록하는 그런 작업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하늘바람님께서 학교 급식 한 끼 2,600원 정도인데요. 엄청 잘 나옵니다. 얘기합니다. 군에서는 인건비도 안 들고요. 조리비 뭐 그런 거 안 들지 않습니까? 식재료만 그 정도니까 더 나은 급식, 더 나은 양질의 급식 먹일 수 있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우리 청년도 데려다가 그래야죠. 5497님 제발 군인 애들 좀 잘 먹여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고 귀한 청춘들 아닙니까? 감옥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밥은 잘 먹여야죠. 잠은 재워야죠. 씻기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샤워시 허용하겠다. 그러면 샤워를 지금까지 허용 안 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감옥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권 침해예요. 9855님께서 서울 시내버스 기사는 2,500명인데요. 2,500원대군요. 네. 시내버스 급식도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1720님 주진우 라이브는 항상 유튜브로 봅니다. 가끔 포털 주라에 나온 내용 기사 뜨면 그 기사도 보고요. 홍문희님께서는 황사가 심해서요. 직콕하면서 KBS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4297님께서는 버퍼링 주 라이브는 콩으로 듣고요. 뉴스는 포털 다음으로 봅니다. 2475님 저는 조선일보로 뉴스 접합니다. 국내 1위입니다. 얘기합니다. 저도 조선일보 열심히 봅니다.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7498님께서는 거의 다음으로 보고 있고요. 날마다 나라 망하는 고사 지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분들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네, 미세먼지 가득한 답답한 퇴근길입니다. 여기에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제천 방향인데요. 평택 분기점 진입로가 화물차 사고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평택 화성고속도로 이용해서 제천 쪽으로 가실 분들은 국도 쪽으로 우회하는 게 좋겠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가신다면 조암부터 송산 마도까지 16km 구간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늘면서 30km 내외 구간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죠. 오늘은 지방 방향 정체도 심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특히 입장에서 목천까지 22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고장난 차와 사고 여파를 받으면서 사근 램프에서 월곡 램프 그리고 기름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방향도 정릉 램프 부근에 사고가 나면서 성산 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새벽에 신문이 배달됩니다. 그 신문을 보고 그리고 9시 방송사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 접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요, 가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보면 끔찍한 기사도 많아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포털 뉴스 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 많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생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이 생생도시입니까? 네. 자, 김남국 의원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방금 이제 주진우 기자님께서 알고리즘에 대한 의문점을 이렇게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와 달리 많은 분들이 뉴스를 소비를 할 때 신문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거의 저희 인구의 한 75% 정도가 포털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70-80%가 그렇답니다. 네, 그 말은 결국에는 원하는 기사나 뉴스를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포털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강제되는 뉴스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결국 그것은 포털의 언론의 기능이 커져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기사나 잘못된 뉴스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서 짜여지는지 예. 주요한 구성 기준과 그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공개되게 검증하자라는 것이 이제 법안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포털을 열어보면 댓글 많은 뉴스 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어준 믿다가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닌다. 40대 주부의 절규, 이런 기사가 지금 댓글 가장 많은 두 번째 댓글 달린 뉴스로 나왔는데 저도 김어준을 안 믿는데 왜 김어준을 믿다가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까? 이런 기사를 왜 올려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알고리즘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열동률이 높은, 그러니까 많이 본 기사들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어떤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송부한 지 3분 만에 포털 메인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게 언론 시장을, 뉴스 소비하는 이 배포하는 시장을 포털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네. 언론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들도 무진장 애를 쓰면서 제목 낚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적 뭐 글자 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지만 어떻게 해야지 포털 메인에 올라오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 독과점에 의한 여러 가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그 크기에 맞춰서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KBS 뉴스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계속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KBS 기사는 많이 이렇게 포털 사이트 메인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특정 신문 위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포털에서는? 지금 주진우 기자님이 KBS 라디오 진행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9시 뉴스의 신뢰도가 KBS 9시 뉴스의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네, 그렇게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MBC 뉴스 스트레이트에서 포털에 뜨는 기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3개에서 4개의 언론사가 과반 이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특정 언론사가 편향되게 이 포털 메인을 장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런 기사만 보게 되고 또 유저가 그거를 계속 클릭하게 되면 또 이 알고리즘의 빅데이터 사용자의 어떤 그런 빅데이터까지 같이 더해져서 계속 그쪽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여러 신뢰도 높은 언론이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언론사의 기사들은 보도가 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털이 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면 알고리즘을 좀 공개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건전한 방향으로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털 기업에서 입장해 보면 그 포털 기업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거 영업 비밀이다,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이 법안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했습니다. 예. 실제 법안 준비는 제가 11월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해서 이것을 과도하게 공개하거나 못하게 했을 때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언론에다가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뉴스 포털 이용자 위원회, 이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다가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 부분, 기사별의 원칙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온건하게 여러 그 포털의 입장도 조금 많이 들어보셨군요. 네, 실제 기업의 입장도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340님께서 다음 포털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언론사 제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제외한 언론사가 계속 노출됩니다. AI 기능이라는 포털 주장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위원회한테 맡기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독립성,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합니까? 네, 지금 이 위원회는 다른 여러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어떤 그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문가가 이 알고리즘의 의미를 알고 사회적 어떤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냥 이게 그냥 공개하고 검증한 것으로 그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강제해서 실제 이제 이 규제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의원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 주도로 공공포털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원님 법안이 이보다 뭐가 좋습니까? 조금 무리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공공포털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언론사 편집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정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거꾸로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또 언론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렇죠.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공공포털 얘기가 나오면 관제포털, 언론장악 이 반대 목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문제는요. 공공포털 제가 사재를 출연해가지고 마련하고 싶을 정도이고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공공포털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나 다른 구글 이런 어떤 포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메일도 보고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서 수천만 뷰를 하루에도 검색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포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이용을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포털보다는 기업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우열님께서 알고리즘 뒤에 숨은 포털의 모르고리즘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재보선 후에 지금 쇄신하겠다,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초선 의원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네, 많은 청년분들께서 이제 저희 당에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청년분들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네.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제언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네. 청년 김남국한테도 많은 얘기를 할 텐데 2030이 민주당에 등 돌린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래요? 너무 복합적이어서 그것을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만 꼽아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예. 이제 가장 와닿는 이야기를 가깝게 들어보면 저희가 청년 정책 이렇게 하면 많은 청년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었던 겁니다. 네. 당장 이제 제 제자만 하더라도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한 청년 정책 대표적인 거 말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 근데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보니까 선별해서 소득 분위를 나눈다거나 부모의 어떤 가계 소득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모든 청년들이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어떤 정책의 도움을 바라고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 대상에서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청년 일반에게 공감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성별로 보게 되면
이게 젠더 갈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젠더 갈등이 등을 돌린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막 진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나 이 기사를 보면 젠더 갈등이 원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제 눈을 가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20대, 30대들을 만나보면 젠더 갈등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대들로 내려가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인정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통합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할 얘기가 많군요. 자, 김남국 의원은 계속 줄기차게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개혁의 목표가 뭡니까? 개혁의 목표는 민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개혁을 하면 민생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또는 민생을 챙기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에서 계속해서 개혁만 외치다가 민생 거리를 두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이분법적인 시각은 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저희가 그 재보궐선거만 보고더라도요. 많은 국민들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의 분노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이런 개혁법안 통과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수수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이런 법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나 민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국민들은 그런 어떤 민생을 챙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개혁 입법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개혁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어느 것 하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생을 챙기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등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둘 간 그 괴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지역에 가서 거의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어제는 2시간밖에 못 자고 지역에 가서 계속 민생 현장 이야기 듣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개혁을 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민생과 같이 가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응천 의원하고는 괜찮죠? 당연히 조응천 의원님 지역구에도 많이 가고요. 네. 예, 놀러 가봤고, 아주 좋습니다. 문자 폭탄 이야기 그만하라고 메시지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조응천 의원이? 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요. 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한 것은 유능한 정당, 그러니까 우선 민생을 챙기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관련되어서 쇄신하고 당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엉뚱한 이제 문자폭탄 이야기만 계속 일주일 내내 나오니까 네.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네. 문자폭탄 내인 그 이야기 그게 그렇게 토론할 만한 이야기인 건지 욕설하는 문자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국민들이 의견을 문자로 보내는데 그거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욕설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문자로 보내지 말고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문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막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의 도리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입니다. 이번 주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촉이 살아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살촉입니다. 네, 화살촉입니까? 네. 자, 화살처럼 신속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습니까? 무난합니까? 걱정됩니까? 시간은 모르지만 이제 오늘 밤에 끝나죠. 네. 이제 거의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치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어제가 좀 전처준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의 뭐 공수만이 아니라 또 여야 청문위원들 간에도 오늘은 조금 치고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날이 서 있어요. 네, 날이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센 한 방은 없다. 한 방은 없다. 그리고 정책 얘기도 간간히 나옵니다만 네. 정책보다 아직 도덕성 검증에서 네. 야당 측이 뭔가 건져 올리려고 하는데 한 방 없다. 제일 제일 큰 거 하나가 이제 라임 사태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게 출가한 딸의 가족의 문제인데 후보자는 사위가 경제 주체다. 내가 그 내막을 어떻게 알겠느냐. 네. 그럼 사실은 이건 딸의 가족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안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증인으로 김경률 회계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정말 결백하다면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청문회 5 장관과 한 국무총리입니다. 네. 자, 최초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네. 되겠죠. 이 선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4.7 재보선의 참패입니다. 네. 뭔가 이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또 친문 비문 얘기 계속 하다가 이제는 조금 다른 기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보자 하는 흐름이고요. 국무총리는 이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5 장관 후보자의 슈퍼 화요일 네. 지금 2명은 통과됐어요. 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네. 임명됐어요. 3명이 아직 지금 미확정인데 3명 중에 2명이 걱정이죠? 2명이 걱정이고 다 각각 걱정이에요. 다 그런데 네, 다 부적격의 사유들을 야당이 지금 벼르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의당 데스노트에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가 올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3명이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어요. 청와대는 철회 검토를 한 바가 없다.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 공은 국회로 가 있다. 국회의 시간이다. 자, 그럼 국회는 야당은 하지 말라는 거니까 철회하라는 거니까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 송영길 대표가 자, 국민 눈높이상 1명 정도를 읍참마속할 것인가 혹은 2명을 읍참마속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이 흐름대로 임명 강행으로 갈 것인가. 자, 최초 네. 어떻게 할까요? 1명 정도 철회. 낙마 명 가능성이 철회. 있습니다. 네, 1명 낙마가 그 가능성이 누군지도 저는 윤곽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슴 아프죠. 네. 1명 정도. 네. 네. 그렇게 볼게요. 자, 민주당 국민의힘 쇄신 경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광주에 가서 또 고개를 숙였고요. 네. 자, 어디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장악을 한 이후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비문 기류로 가고 있다. 친문 부글부글, 신문 부글부글. 개혁파 부글부글 얘기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개혁 이제 뒷전으로 밀리나 네.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런 게 있었죠. 지금 네. 박완주 의원 네. 바로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후보와 지금 격돌했잖아요. 네.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 박완주 의원이 지금 정책위 의장이 됐어요. 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정책위 의장으로 앉힌 겁니다. 비주류 3선. 네, 여기는 이제 중요한 자리죠. 네. 요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비문 기류로 계속 가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친문 부글부글. 근데 저는 이런 지금 이 기류는 필요해요. 네.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원래 넓은 곳인데 네, 네. 너무 한 가지 색깔로만 보여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송영길 대표만이 아니라 네. 인사청문회를 이 시간에도 치르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네.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정책의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네.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 전환도 필요하다. 네. 또 이제 뭐 문자 폭탄,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다. 네. 기존의 이제 저 민주당 주류의 이야기와는 다른 목소리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스펙트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은 갈등으로 갈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 민주당은 아직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 평가하기는 어렵고 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송영길 당대표와
김부겸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네. 그 이후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되겠고요.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네. 당을 이렇게 단결로 이끈다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쇄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개혁을 안 하는 거냐 이런 또 이제 강성 이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호응은 해야 돼요. 네. 지금 정부 부처가 몇 개고 장관이 몇 명인데 검찰 개혁만 하면 정부가 민생은 안 돌보나요? 지금까지도 코로나와 싸우면서 검찰 개혁은 또 부딪히면서 또 다른 이제 이 재난 지원금은 주면서 추경하면서 왔는데 문제는 이제 언론에 그냥 검찰 개혁 얘기만 쭉 깔리다 보면 네. 마치 이 정치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언론에서 너무 좀 부추기고 그 예. 기사를 또 키우는 것도 그러니까 있죠. 프리즘 효과가 너무 컸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부겸 총리와 송영길 대표가 잘 완급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민생 개혁을 다 챙겨야 되겠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일단은 전당대회가 6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여기 흥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부에 적절하게 날을 세우면서 예. 쇄신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 네. 그럼 광주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갔죠. 송영길 대표 갔는데 네. 예, 국민의힘도 갔습니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 김종인 전 대표가 무릎 꿇었던 것을 무색하지 않게 네. 이게 다시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를 네. 이제 막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하. 가장 주목되는 거는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네. 지금 많은 경우에는 9명까지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미 조혜진 의원 선언했고 조경태 의원 나온다고 했고 가장 큰 싸움 나주 대처. 초선에 이제 또 김웅 김웅이 의원 나오고 있고요. 김웅 의원을 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할 거라면 강하게 붙어라. 나주 대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나주대첩. 자,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저울질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합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인지도 면에서 가장 앞서요.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미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고 네. 지금 다음 주 이제 선언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공식 선언만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등등. 네네. 그럼 지금 한 9명 정도가 다 나올지 한두 명이 여기서 줄어들고 뭐 6파전, 7파전이 될지 모르지만 제일 주류는 지금 여론조사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나주 대첩이다. 네. 나냐 주냐. 네. 주냐 나냐. 딱 이 구분점은 하나예요. 네. 지지층은 비슷해요. 당내에서. 그 문제는 뭐냐면 영남 기반이냐 수도권 기반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 네. 한미동맹 나라도 챙기겠다면서 미국에 날아가셨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한미동맹을 네. 나라도 챙겨야 한다. 네. 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다. 네. 이번에 가면 뭔가 하고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왜 하필 그 한미 정상회담 바로 앞두고 5월에 한미 정상회담 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런던에서 또 G7 정상회의도 모인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상급 외교가 지금 쭉 이어져 있는데 혼자 가셔서 뭘 하고 오실지 모르지만 네. 지금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좀 약간 뜨아한 분위기고 네. 거리 두는 분위기고 네. 심지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과 저는 결이 다르다. 네. 이 패키지로 묶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황교안 전 대표 뭐 하고 오시는지 지켜보죠. 오바마가 간 식당에서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만나서 북한 인권 얘기했다면서 막 이렇게 기사를 또 생산하더라고요. 능력은 그렇습니다. 있어요. 아니 기사 생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면 네. 기사 생산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성과를 냈던 분 누군지 아십니까? 나경원 전 대표. 아닙니다. 민트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하. 민경욱 트럼프 동맹을 만들었죠. 민트 동맹을 냈네. 예, 그런데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의사당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난감합니다 정말. 네. 자, 조혜숙님께서 한 명 정도 철회 혹시 네. 저랑 이름 같은 분인가요? 물어봅니다. 네. 누구요? 조혜숙님께서 네. 조혜숙님. 네. 저는 그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허, 이변이네요. 이변입니다. 네. 듀스 나를 돌아봐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최영일 평론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6남매 중에 맞이인 윤호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오롯이 윤호의 몫이든 지 오랜데요. 수시로 집을 비우는 아빠 대신 아픈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윤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입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윤호에겐 늘 가족이 우선입니다. 엄마는 그런 윤호를 제대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가져본 적 없는 윤호가 마음 편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길 오늘도 엄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윤호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곳곳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경남권과 제주권을 빼면 대부분 황사 상황이고요. 그제부터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이 고농도 황사 현재 서쪽 중심으로 관측이 되는데 어버이날이자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와 충남 서해안에는 황사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황사 경보는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도 시야 확보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계속 고농도 황사가 유지되는 동안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농도 황사가 가득 차 시야 확보 어려운 서울,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600마이크로그램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10배 가까이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 서쪽도 거의 비슷해서 최고 9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내륙도 나쁨 상황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서쪽 중심으로 매우 나쁘고요. 서울은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 발효 중입니다. 오늘 동쪽은 또 강풍이 서쪽보다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 강풍 경보와 주의보가, 동쪽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바람이 강한 곳이 많아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주말 휴일도 일교차가 커서 내일 낮 기온 서울 22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현안 질의응답을 합니다.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입니다. 친문계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 이재명계가 하루 만에 공식 반박하며 공개 논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현재 경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어버이날인 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파력이 크지 않아 국민의 33%가 항체를 형성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 1.5 이하에서도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에는 가족을 결혼이나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1년 다양해졌어요. 비혼 출산, 미혼부, 미혼모 가정이 있고요. 다문화 가정, 동거 가정,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식구면 가족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생활 동반자로서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쓰신 황두영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계획 자체가 정부의 5년 단위 기본 계획이 좀 굉장히 두꺼워서 내용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많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부성 우선주의라고 해서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또 혼인과 혈연 외에도 어떤 동거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두 가지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를 여태까지 유지해 왔었는데요. 네.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진취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을 중요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 단체,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에서는 가족 해체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미 가족이 많이 해체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족 구성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혼인을 하거나 부양을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가족 구성원을 늘리거나 돌보는 행위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재난지원금 논쟁에서 보는 것처럼 네. 공무원 사회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국회나 사법부에 비해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데 정부가 먼저 이렇게 논쟁을 치고 나갔다는 게 한국에서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 위기, 돌봄 위기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논쟁이 좀 계속됐으면 합니까? 좀 부족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요?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이제 기존에는 사실 가족이란 바운더리가 굉장히 분명했잖아요. 네. 민법에 몇 천까지는 가족이다.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가 분명했는데 이제 그 틀을 넘어서는 이제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양하다라는 건 사실 이제 바운더리가 좀 불분명해진다라는 걸 해서 내가 그냥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내일부터 동거하자, 그런다고 가족이라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네.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건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까지를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치열한 논쟁이 좀 시작되어야 하고, 기본 계획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좀 공백으로 남겨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바운더리는 틀, 범위, 경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유성환님께서 주 기자님, 저는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저희는 둘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가족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뭐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제 다양한 가족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좀 같이 사는 것의 행복을 많이 한국 사회에서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랑 같이 살면 무엇이 즐거운지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뭐 혈연이나 혼이나 그런 틀을 넘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고 같이 살았을 때 즐거움을 되찾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가족을 이루고 싶다라는 공감대를 국민께 갖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아주 응원합니다. 네,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가족으로 규정되지 못하면 가족으로 이렇게 규정되지 못하는 분들은 사회에서 좀 불편함이 좀 큽니까? 그렇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뭐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서 그걸 가구 대상으로 그렇죠. 지원을 하면서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뭐 한편으로는 뭐 같이 살더라도 뭐 내가 이제 뭐 법상 가족이 아니라서 제도적 혜택을 못 받거나 또 한편으로는 뭐 오래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혼이 되지 않아서 세대주한테만 뭐 재난지원금이 간다거나 그런 불평등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정부가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가족제도와 우리가 한국 사회 가족의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특히 이제 뭐 코로나19를 하면서 사회적인 돌봄이나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들이 간다거나 뭐 종교 단체의 도움을 받다거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돌봄들이 다 올스탑되면서 혼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부딪히게 됐거든요. 네.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낼 데도 없고 그런 거를 보면서 좀 건강가족 기본계획 같은 게 원래도 이제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조금 더 진취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기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책에 외롭지 않을 권리에서 생활 동반자법이란 의미를 얘기했어요. 가족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다른 기본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개념인데요. 생활 동반자법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건 두 성인, 특히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두 성인이 서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겠다고 약속을 한 관계. 그러니까 뭐 이제 부부는 아닌 거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연인 사이일 수도 있고. 동성 친구들이 같이 살면서도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친한 선후배가 같이 살면서 내가 너의 뒤는 책임질게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에 등록을 하면 이제 둘 사이가 필요한 어떤 사회복지 혜택, 뭐 주거 혜택이라던가 뭐 우리가 세금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부양자 혜택을 받잖아요. 예. 건강보험이나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의료적인 결정권이라던가 법적인 결정권을 이제 배우자한테 주는 그런 결정권을 주는 법적인 권리들을 보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둘이 헤어질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헤어질 때도 이제 뭐 재산상의 문제, 어떤 폭력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뭐 슬픈 일이지만 공정하게 둘이 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둘이 또 공정하게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셨어요. 국가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뭐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이제 의원님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장이 되면 고독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에 굉장히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자기가 이제 뭐 노력을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 특히 가난하거나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자주 찾아뵈야 되고 하다못해 임대주택을 주더라도 뭐 혼자 살면 어쨌든 한 채씩 다 줘야 되죠. 아무리 사회적 비용이 좀 크게 들죠. 네, 둘이 같이 살면은 뭐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1인 가구가 노인 1인 가구가 폭증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복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봉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같이 살게 하고 서로 돌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님이 생활 동반자법 반려자나 보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리가 그렇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의 일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동반자들을 좀 그 권리를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프랑스는 팍스법이라고 해서 99년에 해당 제도를 입법을 했고요. 이 입법 이후에 결혼 자체는 조금 수가 줄어들었죠. 인구당 혼인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팍스법과 혼인을 더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건수는 더 훨씬 많이 늘어났고 출산도 늘었고요. 그 결과 출산도 많이 증가했죠. 네. 그러면요. 아무튼 헤어질 때나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폭력을 당했을 때도 보호 받게 됩니까? 생활 동반자법에서? 그렇죠. 근데 가정 폭력 이란 게 사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둘이 있는 데서 일어나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제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그걸 입증하거나 뭐 피해가 생겼을 때 바로 개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많은 뭐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싸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특례법의 형식으로 개입할 수 있게 경찰이 뭐 조기에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법적인 판단이 되기 전에도 둘을 분리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놨는데 동거가구라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이 사람한테 맞았다고 해서 뭐 피의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동거가구는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좀 주의 깊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언젠가부터 동거녀 살해, 동거녀 살인 뭐 그런 뉴스들이 네. 많이 등장하고 있는 네.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동반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권리 인정해주면 혼인 출산 줄어들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혼인 출산이 정책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분들의 기준대로 혼인과 출산으로 어떤 정책의 뭐 성과를 판단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제도만큼 명확하게 실패한 제도는 사실 없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출산율이 0.8명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출산율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만대로 혼인 출산이 어떤 정책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금의 한국의 뭐 가족제도만큼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건 없죠. 방송인 사유리 씨 비혼 출산이 화제입니다. 이 논쟁으로 굉장히 그 가족의 행태를 조명하는 뉴스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아졌는데요.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유리 씨를 바라보는 이 우리 사회, 사유리 씨를 바라보는 우리 언론들은요.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농담처럼 썼지만 정말 출산율을 나라가 높이고 싶으면은 이제 사유리 씨한테 어떤 비자금을 나라에서 줘서라도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애를 낳으니까 행복하게 잘 산다. 돈 문제도 안 생기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정말 애를 낳지 않을까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족의 모습으로 자주 비춰주고 또 긍정적으로 뭐 방송이란 게 항상 솔직할 수만은 없겠지만 잘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동반자법 취지도 좋고요. 우리 사회에 조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의미 있는 일인데 근데 실제 입법과 사회적 합의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의원들이 조금 이 그 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뭐 다른 그 법안을 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제가 19대 때부터 이 법을 계속 이제 뭐 추진하는 걸 노력해 왔는데요. 네. 그때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성도 또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아직 뭐 법이 발의되지는 못했는데 뭐 여러 명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꼭 생활동반자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혼인과 혈연의 가족을 인정하는 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가족이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가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도 내가 애를 낳으면 애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때 애를 낳아야 된다. 네. 뭐 또 자녀도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된다. 그런 압박들이 서로
굉장히 너무 많아서 그런 네. 압박 속에 살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애를 낳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애한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저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뭐 유형이라던가 뭐 가족의 계층이라던가 그런 거를 떠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가 자긍심을 갖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국가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가족들이 서로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만났을 때 행복하게 지내고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외롭지 않을까요? 제보는 낫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을 권리의 작가이신 황두영 씨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탐구하는 기자 정철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어린이날이 있어서요. 네.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했어요? 이제 놀이터 가서 놀고 숲속에서 뛰어놀고. 놀이터. 예. 아직은 놀이터를 제일 좋아합니까? 네, 아이가? 그렇습니다. 네. 아우 다행이네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앞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진행자께서 기자 생활하시면서 네. 징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징계요. 받아본 적은 있어요. 받아본 예. 적이 있는데 거의 좀 드물었어요. 예. 저는 성실하셨네요. 예. 어떤 징계냐면은 기사를 썼는데 위에서 안 내보내줘가지고요. 그럼 나 회사 안 가요. 그러면서 집에 갔거든요. 회사도 안 가고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주 지나고 이제 회사 왔는데 야 심할서 써라. 징계 작은 징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럼 알았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오늘 징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 최근에 세계일보 김아무개 기자가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이면 기자계에서는 엄청 센 징계입니다. 네, 엄청 센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중징계네요. 사유가 좀 특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경쟁사인 조선일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영석 교수의 만남 사진을 단독 공개했고 관련 사진이 다음날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게 징계의 사유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가서 네.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를 만들어주는데 공헌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괘씸죄나 뭐 해사행위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세계일보는 김 기자가 직무상 의무에 배치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저는 이번 징계가 현재 이 윤석열 관련 보도가 좀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도 좀 웃겨요. 이게 또 뭐라고? 그게 또 무슨 중요한 기사라고? 네, 사실 정직 2개월을. 그러니까요. 참 정직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김 기자가 지난 3월부터 이 조선일보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팩폭 시스터라고. 팩폭 시스터. 예. 네, 모르겠는데요. 네. 세계일보 기자가 지금 계속 조선일보 유튜브에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네, 출연했었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 퇴임 후 첫 모습 단독 공개, 예. 외부 행보 의미 집중 분석이란 제목의 이 3월 26일자 유튜브 방송이 나갔습니다. 네. 여기서 이 세계일보 기자가 윤 전 총장과 김 교수의 만남 사진 몇 장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처음 공개하면서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세계일보 법조팀장이었더라고요. 네, 김 기자가. 예. 그리고 김 기자가 이 사진을 두고 지금까지 본 총장 얼굴 중에 가장 편안한 표정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 사진이 다음날 조선일보 6면에 실립니다. 예. 사진 출처는 유튜브 팩폭 시스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같은 날 세계일보 지면에는 이 사진이 안 실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일보에서는
자, 이런 중요한 기사를 왜 세계일보에 안 내고 조선일보에 냈어? 너 나빠 해가지고 징계 낸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참 대단한 기사라고요. 요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일거수일투족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련된 보도가 좀 이것도 기사가 되나 싶을 만한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한국경제의 경우는 5월 2일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윤석열 반려견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 네. 그래가지고 네, 빵집 네. 동네 빵집 그 종업원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새는 빵집에도 잘 안 오세요, 못 봤어요, 이거 얘기했는데 그게 또 기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간조선도 단독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 중학생 윤석열 주머니 털어 가난한 친구에게 짜장면을 뭐 이런 기사도 단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걸 단독을 이렇게 붙었어요? 네. 7925님 가끔 타 언론사 분도 초대돼서 의견을 나눈 것도 들어봤는데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몇 개월 동안 계속 된 걸 그 출연한 걸 보면 괜찮았는데 이건 또 사진을 공개한 게 단독을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529님께서 부하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단독을 하루에 50개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너무 기자들이 희화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참. 네.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정 기자 부끄럽네. 네. 주 기자도 부끄럽네. 자, 어떤 이야기로 또 가볼까요? 네, 예전에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2013년 이 채널A가 내보냈던 그 유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사 최초 5.18 광주 투입 북한군 인터뷰. 대단한 특종이었죠. 그러면 네. 대단한 특종이죠. 북한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가지고 진압했는데 진압이 아니죠. 반란군으로 참여했으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특종이었죠. 그런데요. 네, 근데 이 인터뷰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이었죠. 네, 채널A는 이 굉장한 이 방송사의 굴욕적인 오보를 남기게 됐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왔던 광주 투입 북한군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광주에 갔었던 북한군이다 주장했던 김명국 씨. 네, 가명인데요. 네. 이분이 어제 JTBC 메인 뉴스에 이제 리포터가 나왔는데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방송사한테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보도를 가지고 2019년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 주장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공청회가 열렸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2019년에.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그 공청회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가셨어요? 예. 갔는데 뭐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또 와서 막 엄청 촬영을 하던데. 하고 계속 얘기했죠. 지만원 씨 계속 나오고요. 그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5.18 그 유가족분들.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열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울분을 토하셨는데 그거를 또 극우 유튜버들이 또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참담한 현장을 봤었는데 그런데 다 거짓이었다고요? 예, 그런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채널A의 2013년 방송입니다. 예. 북한군이 실제로 존재했다. 광주에 갔었던. 그게 이제 지만원의 주장에도 활용이 되고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였는데요. 그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아예 새로 규정하겠다면서 이런 공청회들도 많이 열렸고요. 이런 유튜버들 엄청나게 활동했었어요. 예. 아무튼 지금 김명국 씨를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찾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못 찾고 있었는데 이 JTBC가 찾아냈습니다. 그때 2013년에 그 보도 대단했었어요. 네, 채널A였죠? 네, 맞습니다. 김광연의 탕탕평평. 네, 맞습니다. 일단 김 씨가 이 채널 JTBC 취재진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나는 광주에 갔던 북한 특수군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처음에는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된 만남에서 그동안의 말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합니다.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 간 적이 없다고 한 건데요. 그 난파 간첩을 키우는 대남 연락소 소속 전투원이었던 김 씨는 이 진입 파악조차 안 되는 이 조장, 그러니까 자기의 상사죠. 조장의 얘기만 듣고 자기도 함께 갔던 걸로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말은 모두 전해 듣거나 지어낸 내용이었다는 게 결론인데요. 네. 결국 그 지만원 등 극우 진영이 지금까지 5.18 광주북한군 투입설에 핵심 근거로 이용했던 김명국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재판이나 또 다른 데서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채널 A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동아일보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동아일보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진행했던 분이 계세요. 네. 그 김광현 동아일보 기자인데요. 네. 그 당시 방송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김명국 씨의 증언이 제대로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었다. 예, 지금까지.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예. 김명국 씨의 실토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통화하고 싶지 않다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네. 2013년 당시에 채널A가 이제 이 방송으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채널A 쪽에서 밝힌 입장이 있기는 합니다. 뭐라고 그때 했어요?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의견 진술 자리에 나와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전혀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요. 근데 질문을 몇 개만 해보면 이분이 얼마나 허황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채널A에서 계속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채널A 말고 TV조선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상한 부분인데 채널A 방송 이틀 전이었던 2013년 5월 13일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이 자신을 북한 특수부대 대위 출신이라고 밝힌 탈북자 임천용 씨가 출연을 합니다. 네. 근데 이분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북한의 특수군 개입에 의해 움직여진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18을 앞두고 두 종편에서 잇따라 5.18 북한군 개입설이 등장했던 건데 되게 우연치고는 뭔가 누군가 뒤에서 이 섭외와 편성을 조율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던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그 여론 조작,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방송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처벌했어야 되는데 처벌이 안 돼요. 네. 검찰이 이런 걸 수사해야죠. 예, 실제로 이제 김명국 씨의 경우도 지금껏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2013년 방송 이후에 이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김명국 씨를 형사고소했는데 201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채널 A하고 TV조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 방송하고 징계도 받긴 했는데 그게 뭐 방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죠. 예. 이 김명국 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송국에 속았다고 네,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방송에서 이 김명국 씨는 뒷모습하고 육성만 나왔었는데 이 JTBC에 따르면 김명국 씨는 촬영을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널A 방송의 문제가 뭐냐면 크로스 체킹이 전혀 안 됐다는 부분인데 당연하죠. 몇 개만 물어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나이도 안 맞고요. 다 안 맞는데 김명국 씨, 임천용 씨 이분들도 뭐 돈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짓말이었고요. 이보다 언론사들이 이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방송을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방송에서 이 김 씨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막 5월 23일 10시 광주 시내 한복판 진입 뭐 이런 자막이 막 뜨고 예. 그리고 뭐 5월 27일에 광주 철수 명령을 받았고 철수 도중에 국군과 만나 교전을 했다 이런 주장도 그냥 막 여과 없이 드러났거든요. 북한군이 국군하고 교전을 했다는 내용인데 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충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확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언론사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이런 행태는요. 언론사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저는 방송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정철훈 기자의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국민 10명 중 8명은 이 여전히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가지고 언론을 탄압한다 이런 보도만 많이 나와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허위 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 반대한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네. 리서치뷰는 작년 5월에 이 똑같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네. 당시에도 징벌적 손배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1%, 반대는 11%로 나타나서 1년 동안 거의 뭐 변하지 않았다, 여론이.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정철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1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언론노조나 기자협회에서도 이 약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배제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예. 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중처벌 부분을 막기 위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또 이제 배액배상 개념으로 위자료는 높이되 이 징벌적 배상의 조건인 악의성, 허위성을 입증하는 책임의 경우 이 정치자본 권력 관련 보도에서는 언론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언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배액 배상을 도입을 해서 손해배상을 확 올리더라도 이 정치인이나 공직자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성, 악의성 입증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해야 된다. 언론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좀 권력의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5.18 북한군 이런 허위 기사, 거짓 기사 이렇게 내면 정말 이거 진짜 좀 크게 때려야죠. 네. 뭐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이번 조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그 한 김에 박병렬님께서는 저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조선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경제신문, 과학, 국방신문 등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5476님께서는 저는 몇 년 전에 당첨 선물로 받은 귀여운 라디오로 주진우 라이브 잘 듣고 있어요. 라디오 많이 가지는 따스함. 이건 포털 할아버지가 와도 변하지 않을 가치예요.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훈 기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이현 씨. 네, 금요일 중에서도 오늘은 정말 많이 막히는 퇴근길인데요. 특히 내일 주말 어버이날이죠. 고속도로 서울 쪽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지방 방향 정체도 심하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당진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까지 나면서 5km 구간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전체 55km 구간 정체고요. 안성에서 목천까지 22km 구간 지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 오신다면 우선 북대구 부근에서 금호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는 수도권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총 33km 구간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정릉 램프 부근 사고 때문에 성산 램프에서 정릉 램프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까지 많이 어렵고요. 중간 지점 중랑교 부근에선 추돌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현실의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오늘의 시사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5월 어떻게 맞으셨어요? 이제 5월이 되고 되게 좋은 날씨가 이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비도 오고 조금은 우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날씨도 좋아지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이제 이틀 전이 어린이날이었고요. 네.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네.
또 5월에는 정말 가족 뭐 부부의 날도 있고 네. 다양한 날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족 이야기. 자, 가족 영화 몇 개 추천해 주세요. 저는 About Time. 네, About Time. 인생은 아름다워. 네, 인생 아름다워. 2개 추천합니다. 가족 영화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저는 I Am Sam 같은 영화. I Am Sam. 네, I Am Sam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숀 펜과 다코타 패닝이 나오는 네. 그런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몇 개 사실 더 해주세요.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네. 이제 업이라든지 네. 인사이드 아웃이나 코코 같은 애니메이션이 가족들과 함께 보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작품들이 되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도 사실은 되게 가족 영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네, 오늘은 사실 아마 요즘 어느 채널을 틀어도 다 이런 제가 언급한 것 같은 이런 가족 영화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독특한 영화. 네.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틀어버리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봉준호의 마더. 예. 제가 봉준호 감독 좋아하는데 마더는요. 조금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 봤습니다. 안 보셨군요. 네.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살인의 추억. 네, 뭐 기생충은 논외로 하고. 기생충보다 저는 살인의 추억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더는 다른 영화는 다 봤는데 마더는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봉준호 감독님 작품 중에서 마더를 거의 살인의 추억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 마더가 잘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어요. 네. 다른 영화들 뭐 괴물이 이제 1000만이 넘었고요. 기생충도 1000만이고 설국열차 900만이고 옥자도 뭐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화제가 있어요. 엄청 화제가 됐는데 그만큼 좀 대중적으로 어필하기에 좀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약간 봉준호 영화인데 박찬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둡고 음울한 이야기. 또 김혜자라는 대배우를 기용하고도 전통적인 어머니의 얘기가 아니라 모자 관계를 비틀었다는 부분에서 되게 도전 정신이 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유라님 마더 너무 띵작이에요. 띵작. 띵작이 뭔지 아세요? 요새는 명작을 띵작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하나 알려준 거예요. 네. 나도 인지 알았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자, 가볼까요, 마더로? 네, 마더는요, 엄마, 마더라고 나오는데요. 김혜자 씨가 연기한 마더가 이제 조그만 약재상,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어요. 한약재 같은 거 파는. 네. 그리고 아들 도준이가 있는데, 도준이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주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도 있어요. 진태라고 조금 노는 친구도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뭐 골프공 사건도 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도준이가 시내에 나갔다가 밤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준이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원빈 씨가 연기했거든요.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자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술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종업원을 꼬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앞에 여고생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여고생은 웬 술 취한 남자가 이렇게 오니까 겁나서 이렇게 빨리 간 거죠. 문아정이라는 여고생인데, 근데 이제 도준이는 그 아정이한테 추근덕 됐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이고. 네, 가면서 이제 이렇게 말 걸고 야 어디가 막 이렇게 말을 건 거죠. 그때 이제 이 여고생이 돌을 집어 던지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준이가 당황해서 뭔가 쭈뼛대면서 돌아서는 장면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여고생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도준이가 그렇죠. 용의자로 지목되고요. 네. 그 도준이랑 이렇게 싸웠던 돌 던지고 이랬던 폐가 옥상이 있거든요. 네. 그 옥상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도준은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네. 저는 아무튼 아들이 자식이 뭐가 조금 잘못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모함을 받거나 네네. 모함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못 보겠더라고요. 못 봐요. 이게 너무 슬퍼서. 네, 저는 그런 사회 기사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한강 이번에 숨진 그 정민 씨 사건도 굉장히 너무 괴로웠어요, 읽는 거라. 그렇게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못 봤다고요. 네,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는 마더가 나섭니다. 네, 그렇죠. 엄마가 나섭니다. 엄마가 이 내 아들의 이 누명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 엄마가 의심한 거는 진태였어요. 친구, 같이 다니는 친구. 그 친구가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 친구가 내 아들을 속여가지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엄마 입장에서 그 증거물을 모으려고 아마 얘가 골프채로 그 여자애를 때려서 죽였을 거다. 그 골프채를 집에 숨겨놨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 몰래 가보니까 정말로 골프채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훔쳐서 경찰서에 가져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진태 여자친구 립스틱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진태는 이제 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합의금을 달라. 나한테 이렇게 나를 신고했으니까 무고죄다. 합의금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줍니까? 네, 또 합의금을 뜯겨요. 엄마가. 네, 근데 또 진태는 합의금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죠. 사실은 그 여고생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여고생 문화정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성매매를 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성매매하는 남자들의 사진을 핸드폰에 늘 찍어놨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기만 하면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게 되는데, 자, 형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엄마가 수사를 하겠죠? 엄마가 수사를 다 합니다. 엄마가 수사를 해서 이제 엄마가 그 고등학생 집에도 찾아가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되살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요? 그 결과 마지막에 진실까지 다가가게 되는데요. 진실은 바로 그날 사건을 목격한 고물상에게 있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모든 걸 봤어요. 네. 근데 그 진실이 뭐냐면 범인이 도준이가 죽은 게 맞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들이 죽인 게 맞아요? 네. 근데 고물상 아저씨가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까? 네. 내가 봤다고. 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당황한 거죠. 아니에요. 도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착한 아이가. 그럴 리가 없죠. 계속 하는데. 그런데요. 풀려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내일 도준이 풀려난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물상 아저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겠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전화를 드는 순간에 엄마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네. 증인을 없애야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고물상 아저씨는 죽고 그리고 새로운 용의자가 제시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화정에 피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지적장애인이에요. 그 사람이 용의자가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도준이는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네. 근데 마더는 모두 그 마더와 진태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도준이가 죽였다는 것도 알고. 그 지적장애인은 진태도 알아요? 네, 진태도 알죠. 근데 그 지적장애인 진태도 죽이나요, 그럼? 아니요, 진태는 안 죽여요. 진태 양난이었어요. 네, 그 지적장애인이 피가 묻어 있었던 거는 문화정이 좀 혈압이 높아서 코피가 자주 나는 체질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피가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서로 모른 척하기로 했던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더가 왜 명작입니까?
왜 지금 라이너는 마더를 이렇게 가정의 날 추천한 겁니까? 사실 이 전통적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비틀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러면 왜 비틀었다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꼭 그래야 되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나섰는데 꼭 그래야 되겠어? 사실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삑사리의 영화다. 삑사리의 예술이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늘 삑사리가 나옵니다. 삑사리란요? 그러니까 이 삑사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하는 속어죠. 네, 속어긴 한데 프랑스에서도 이것은 삑사리의 예술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말로 픽사리로 번역하기도 했었는데요. 진짜요? 네. 이게 라두후 픽사리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실수하는 이런 게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살인의 추억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때 송강호 배우가 이렇게 내려올 때 돈드론 내려올 때 넘어져요. 넘어지죠. 굴러졌죠. 네, 그런 게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의 특징이에요. 변희봉 아저씨 또 굴러야죠. 또. 네, 굴러야 돼. 다 같이 구르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에서 제가 단서를 얻었습니다. 단서를.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작품에 나오는 서민들은 계획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계획대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퐁테일 아닙니까? 근데도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드러내는 부분들이 좋았고요. 특히 이제 모성에 대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색다르게 표현한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시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머니 역시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 아들이랑 관계가 아들이 엄마한테 되게 막대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엄마가 어렸을 때 도준이가 이제 도준이랑 같이 죽자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같이 약을 먹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도준이가 그거를 조금 들이키고서 이렇게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됐던 거죠. 도준이는 또 그걸 알고 있고. 이게 어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굉장히 깊은 상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것도 두 사람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영화 도입부에 영화에 끝날 때도 그런가요? 김혜자 씨가 넋을 놓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명장면이라고 꼽는 사람들이 많는데요. 네네. 특히 마지막에 버스 타고 가면서 가는 그 장면, 버스 타면서 춤을 추는 장면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엔딩 장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김혜자 씨가 초반에 추는 춤, 그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 지르고 와서 추는 춤이거든요. 아이고. 그 춤이 어떤 춤이냐면 이게 원래 춤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걸 이제 타르아라고 합니다. 타라의 의미가 있는 게 춤이기 때문에 그 춤을 추는 동안에 지금의 나랑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서구식으로 잘 표현한 영화가 또 조커 같은 영화인 거죠. 춤을 추는 동안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하고서 그 관광버스에 올라서서 막 춤을 춰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까지의 괴로움이나 고통 그리고 아들과의 그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 춤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사회 오늘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 같이 봤습니다. 라이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824님께서 영화는 제작자이니까 계획대로 만들지만 삶이 그리 되나요? 주 기자도 아시면서. 네, 그렇죠. 카르마 국뽕님은 원빈 씨 연기력이 성장한 작품이었죠. 8237님은 주진우 씨랑 저랑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저 아이 실종 영화 책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라이너. 네, 고맙습니다. 네. 어버이날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690만 명,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많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항상 금요일 날 이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57만 명대로 이렇게 통계에서 나오는데 연구 결과 9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본은 공식 통계치가 13,000명인데요. 1,300명인데 실제로는 10배를 넘은 10만 8천 명이 숨겨졌을 거라는 추산 연구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제 사망자를 속인다, 이렇게 연구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따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망자가 적고 잘 관리가 된다고.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 1,851명이고요. 세계 85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연휴 때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뉴욕 놀러 오시면 백신 놔드려요. 관광객 대상 접종 추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관광객에게 접종 백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행하고 백신도 맞으라고, 이렇게 뉴욕은 안전하다, 백신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브로드웨이 공연도 재개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백신 맞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맞을까봐 못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뉴욕 가고 싶다, 여행 가고 백신도 맞고 싶다, 그렇게 들썩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빨리 백신이 세계 만방에 좀 퍼져야 되는데 미국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참석한 미국 의원, 집에서 차량 안전벨트 맨 사연. SBS 기사입니다. 앤드류 브레너 오하이오 상원의원이었는데요. 생중계로 중계되는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캐비넷 화분도 있고 예술작품도 뒤에 걸려 있는 것처럼, 사무실처럼 배경화면은 그랬는데 좀 이상합니다. 안전벨트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분이 운전을 하면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여론 사실은 운전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화상회의 배경화면을 가정집으로, 회의실로 설정해 두고요. 운전 중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마침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운전 중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참 안전벨트를 못 하다가 지금 걸렸네요. 미국에선 참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머리만 블랙스완, 알고 보니 양말 테러 당한 백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머리에 양말을 뒤집어 쓴 백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영국 왕립 동물학대 방지협회에서 백조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동물학대 방지협회가 왕립으로 만들어졌군요. 그런데 잘 보니까 백조인데 얼굴이 검정색이에요. 봤더니 검정 양말을 목까지 이렇게 씌워놨어요. 먹이도 먹을 수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요, 최대 6개월 징역이고요, 무제한 벌금형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조 테러였습니다. 백조를 이렇게 테러하다니, 백조나 테러하다니. 언타이틀의 날개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012님이 항상 어버이를 섬기듯 애틋한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는 주진우 라이브, 만수무강하세요. 효도할게요. 아이고 참, 이렇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2081님께서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문득 생각납니다. 그러게요. 부모님 건강하실 때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엔 부모님한테 잘하는 그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좋은 어버이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